아이, 변호사님, 이 친구가 돈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저 돈 따로 준비할 필요 없는가 봐요. 이러는 또 피고소인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로 변호하고 있는, 주로 취급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성범죄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또 성범죄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뭐랄까, 인생에 제가 7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이 영상 보실 텐데 난 앞으로 7가지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될 거야. 미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의 기억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들이요, 경찰 조사하기 전에 저에게 얘기해요. 아우, 변호사님, 피해자 그때 안 취했어요. 비틀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얼굴 쓰다듬으면서 막 스킨십도 해줬고요. 아유,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러면은 취한 여자를 제가 감히 만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증거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CCTV를 딱 받았는데, 아이고야, 피해자가 취해 보여. 혹은 본인 또한 막 갈지자로 엄청 취했어.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내가 그때 술을 좀 마시긴 했지만 내가 기억하는 게 맞아. 나는 그날 5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잘 기억해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술 한 잔씩은 하고 관계나 어떠한 스킨십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한 기억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나중에 CCTV나 객관적 물증을 보면 내 기억이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저희 로펌에서는 반드시 하는 게 CCTV가 보존기한 내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CCTV부터 확보하고 조사 전에 보고 가자. 왜? 선생님은 맞다고 하시지만 저도 믿지만 본인의 기억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네, 두 번째, 피해자도 피해 상황에 대해서 다소 과장을 한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대다수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려는 것보다는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맡거나 고소장을 쓰면서 어쨌든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서 얘기하는 범죄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사에 반해서 가늠해야 된다. 이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는 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내 팔을 아주 세게 잡아서 못 움직이게 했어요. 라든지 내가 술에 약간 취하긴 했지만 인사불성 상태까지는 아니었는데도 나 술에 취해서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실질적으로는 의사에 반했거나 나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밝힌 적이 없었는데도 내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의사에 반한다라는 진술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자도 피해 내용을 굉장히 과장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연인 사이였는데 혹은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헤어지고 나서 여자분들이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남자분들이 그래도 그 친구 좋은 친구여서 저 강제로 한 적 없어요 변호사님.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그 친구가 거짓말 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고소장이 딱 정보공개 청구됐어. 근데 거기에 팔을 잡고 막 멍이 들 정도로 한 다음에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몽골임치는데 도망가는 나를 끌어잡고서는 관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 적혀있는 거 보고 변호사님 진짜 저 현타 와요. 내가 얘랑 몇 달을 썸 타고 몇 번을 성관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세요. 근데 그 피해자도 의도적으로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런 요소에 맞춰서 진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과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 단계 때 진술에 검찰 단계 때 진술에 법원의 진술을 하다 보면 피해자 스스로도 그 과장된 진술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또한 100% 진실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범죄 변호사로서 생활하면서 느꼈지만 검사로 생활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도 많이 느낀 게 피해자가 그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끌려갔어요 라고 피해자가 진술하는데 막상 CCTV를 나중에 저희가 확보해 보니까 그냥 걸어갔어요. 끌려간 게 없어요. 막 엄청 반항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피해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CCTV 내용과 반해서 이게 불송치나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간의 진술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중간중간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실제적 진실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사건을 좀 바라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라고 반드시 진실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 결국 끝은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피해자분들 중에는 저 가해자 끝까지 엄벌할 거예요. 저 금전적 합의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사건을 피해자들을 했을 때도 대법원 갈 때까지 합의 안 하시고 민사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것도 민사소송으로서 금전배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합의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진정한 사과뿐만 아니라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분께서 나 정말 진정어린 사과면 돼요 라는 말을 또 순진하게 믿으시고 진짜 사과문만 쓰고 변호사님 이 친구가 돈 중요하지 않대요. 저 돈 따로 준비할 필요 없는가 봐요. 이러는 또 피고소인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정어린 사과는 베이스고 어쨌든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합의를 원하실 때는 적절한 금전적 배상이 결국에 종국에는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처벌 확률이 대단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가 CCTV 앞에서, 누가 블랙박스 앞에서 성범죄를 저지릅니까? 보통 관계를 할 때는 물적 증거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범행 직전과 직후의 물적 증거로 진짜 성범죄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기관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적 증거까지 또 부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가해자의 진술 대 진술만 남았을 때는 가해자가 대단히 불리하다는 거.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가해자분들도 이렇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신고당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본인이 그때 상황에서 기억나는 걸 상세히 기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또한 일관되게 본인 또한 공통되게 진술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본인도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결국 대부분의 성범죄는 많은 경우에 원나잇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적은 확률로 사귀던 중에 발생했던 강제적인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헤어진 이후에 고소를 한다던가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 이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나 저 굉장히 폭력적으로 당했어요 라고 하면서 뒤늦게 고소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많은 확률로 원나잇, 처음 본 상대끼리 술을 마시고 관계를 한 이후에 이 원나잇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남녀가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의 주량을 정확히 모르고 상대방도 내 주량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피해자가 말도 통하고 정상적으로 보여. 그건 내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술 먹어보면 내 친구 중에서도 술에 굉장히 취해서 그 다음날 기억이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인데도 술 마신 상태에서 멀쩡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본 사이에서 그 사람이 술 마셔서 취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은 굉장히 만취한 상태인데도 나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 친구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네? 나한테 자꾸 웃어주고 우리 모텔 갈래요? 네네네. 그럼 얘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서 관계를 맺었다가 아침에 여자가 눈을 딱 떴는데 웬 낯선 남자가 누워있어? 112 신고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대단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처음 만나는데 이 여자가 술 많이 마셔서 취했으니까 만나자마자 바로 관계를 하지 취하거나 심시상태 상태 아니면 너랑 왜 처음 만나서 관계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범죄 사건이 원나잇 상황에서 일어나더라 라는 부분이 또 하나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헤어지고 사과를 요구한다. 증거 수집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헤어지고 나서 진짜 내가 피해를 당했고 이거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를 원해서 사과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접했던 사건들은 대부분 헤어지고 나서 분명히 그 전날 밤에는 잘 합의할 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서로 집에 가고 나서 오빠 그날 나 굉장히 불쾌했어. 나한테 사과해줘. 왜 그랬어? 이런 거에 대해서 남성이 사과했을 때 캡처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라고 증거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과하지 말고
본인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과도하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제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꼭 한번 다시 보세요. 마지막은요. 나랑 만나기 전부터 술을 마신 상대와 관계를 맺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변호사님, 이 친구가 술은 좀 얼큰하게 취해 보이긴 했는데 제가 다가가니까 웃으면서 좋다고 번호도 알려주고요. 서로 다 오케이 해가지고 호텔 갔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데 여자가 갑자기 아침에 중간간화를 신고를 했어요. 라고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때는 정말 자칫하다가는 처벌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술을 정확히 얼마나 마셨는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 처음 봤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만났을 때부터 취해 있는 이성과의 어떤 관계나 스킨십은 조심하셔라 라는 말을 제가 꼭 드립니다. 혹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나 혹은 아직 그런 거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 사건으로 신고당하는 건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은 성범죄 사건 변호하면서 제가 깨달은 인생 지실 7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